새벽 5시 서울 변두리 좁은 골목길에서 작은 간판 하나가 불을 밝힙니다. 미경 반찬 가게. 저는 김미경. 올해로 65세가 되었습니다. 매일 이 시간이면 가게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하죠. 30년 전 그 일이 있은 후로 제 하루는 항상 이렇게 시작되었거든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저 혼자 반찬을 만들며 하루를 준비합니다. 물을 썰고 콩나물을 다듬고 김치를 담그는 이 일상이 제게는 큰 위안이 되었어요. 바쁘게 손을 움직이고 있으면 아픈 기억들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라디오에서 곧 추석이 다가옵니다 라는 소식이 들려올 때면 어김없이 그때 그 기억들이 되살아납니다. 추석,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족과의 따뜻한 만남을 의미하는 명절이지만 저에게는 30년간 이어진 고통의 상징일 뿐이었어요. 또 그 철이 왔구나. 중얼거리며 손을 멈춘 저에게 문득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1994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35, 시댁에 시집 온 지 10년째 되던 해였어요. 시어머니 박순자 어머님은 75세의 고령이셨지만 정정하셨죠. 무뚝뚝하신 성격이었지만 속은 깊으셨던 분이었어요. 큰며느리인 올케 현숙이와는 달리 저와는 말수가 적으면서도 끈끈한 정이 있으셨거든요. 그해 9월 말 갑자기 어머님이 쓰러지셨어요. 병원에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시아주버님은 회사 일로 바쁘다며 병원에 자주 오지 않았고 올케도 아이들 돌보기 바쁘다며 가끔씩만 얼굴을 비쳤어요. 결국 제가 거의 매일 병원에서 간병을 했죠. 어머님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10월 3일 밤, 어머님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며느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단다. 그런데 목소리가 너무 약하셔서 저는 귀를 바짝 대고 들었어요. 내가 너를. 그때 갑자기 어머님의 숨이 거칠어지시더니 그대로 의식을 잃으셨어요. 그것이 어머님과 나눈 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3일장을 치렀습니다. 조문객들이 많이 오셨어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인심 좋기로 유명하셨거든요. 저는 상주 며느리로서 조문객들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장례가 끝나고 나서 진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유언장을 남기셨을 텐데 어디 있지? 시아주버님의 말에 가족들이 집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은 평소에 글씨도 잘 쓰셨고 꼼꼼한 성격이셔서 분명히 유언장을 준비해 두셨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유언장은 나오지 않았어요. 서재 책장, 안방 장롱, 부엌 찬장까지 온 집안을 다 뒤졌지만 유언장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때 올케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정말 이상하네요. 분명히 있을 텐데. 그리고는 저를 의미심장하게 바라보더라고요. 그 시선에서 뭔가 불길한 기운을 느꼈어요. 며칠 후 시아주버님이 저를 따로 불러 말했어요. 정말 어머니가 다른 말씀은 안 하셨어요? 정말 없었어요. 제가 대답했지만 시아주버님의 표정은 의심스럽기만 했어요. 마지막까지
어머니 곁에 있으셨잖아요. 혹시 그 말을 끝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가족들의 시선이 달라진 게 처음에는 대놓고 말하지 않았지만 점점 노골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둘째 며느리가 유언장을 숨겼을지도 모른다. 그런 소문이 친척들 사이에서 돌기 시작했고 저는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정 상속으로 유산이 분할되었어요. 큰아들인 시아주버님이 대부분의 재산을 상속받았고 저희 둘째 집은 작은 몫만 받았죠. 하지만 그것도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는 가족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었어요. 유언장을 숨긴 도둑놈이라는 낙인이 찍혀버린 거였죠. 그 후 30년간 제가 겪어야 했던 고통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명절 때마다 큰 집에 가면 올케는 저를 차갑게 대했어요. 언니는 이쪽에 앉으세요? 라고 하면서도 그 목소리에는 전혀 정이 없었어요. 시아주버님도 마찬가지였고요. 겉으로는 예의를 지키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저를 의심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친척들의 시선이었어요. 저 며느리가 시어머니 유언장을 숨겼다더라. 그러게 마지막까지 혼자 간병하더니 이런 수근거림들이 제 귀에 들렸어요. 어디를 가든 따가운 시선을 받았고 결국 친척 모임에도 나가기 어려워졌어요.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지 못했어요. 형님 앞에서는 늘 주눅 들어 있었거든요. 여보,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 줄 아는 거야? 제가 울면서 물어봐도 남편은 아니야 라고만 할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아니야 라는 말에서도 확신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10년 전 남편마저 세상을 떠났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이제 정말 혼자가 되어버린 거였거든요. 남편 장례식장에서도 시댁 식구들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 다름없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미안하다, 오해였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한 거예요. 시댁 식구들과 떨어져 살면서 혼자서라도 당당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쉬는 날 없이 일했어요. 바쁘게 일하고 있으면 아픈 생각을 할 시간도 없었거든요. 단골 손님들은 좋은 분들이에요. 미경 씨, 오늘도 일찍 가게 문 여셨네요. 여기 반찬이 참 맛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면 마음이 조금이나마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이 다가올 때면 어김없이 누군가 물어보곤 했어요. 이번에는 큰 집에 가시나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글쎄요. 아직 연락이 없어서요. 사실 연락이 올 리가 없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먼저 연락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끔 제가 먼저 안부 인사를 드리면 시아주버님은 대충 잘 지내시죠? 라고만 하셨어요. 올케는 아예 전화도 안 받을 때가 많았고요. 그런데 저에게는 한 가지
위안이 있었어요. 바로 조카 서연이었어요. 시아주버니의 딸인 서연이만은 어릴 때부터 저를 좋아해 줬거든요. 초등학교 운동회 때 혼자 앉아있는 서연이를 보고 맛있는 도시락을 싸서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서연이가 이모 라고 외치며 제게 달려와 안겼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서연이는 자라면서도 계속 저를 챙겨줬어요. 중학생이 되어서도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생일이면 꼭 안부 전화를 해줬거든요. 이모, 생일 축하해요. 그 목소리를 들을 때면 이 세상에서 저를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서연이가 대학에 들어가서 법학을 전공한다고 했을 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이모, 저 변호사 됐어. 나쁜 사람들 다 혼내줄 거예요. 그때는 농담으로 했던 말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예언 같은 말이었네요. 서연이는 어릴 때부터 궁금해했을 거예요. 자신에게 그렇게 좋은 이모를 왜 가족들은 냉대하는지 말이에요. 한 번은 중학생이던 서연이가 직접 물어본 적도 있어요. 이모, 우리 가족이 왜 이모한테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어른들 일은 복잡하단다 라고만 했어요. 서연이가 변호사가 된 후에도 꾸준히 연락을 해줬어요. 바쁜 와중에도 명절 전에는 꼭 안부 전화를 해서 이모, 이번에는 꼭 같이 지내요 라고 말해줬죠. 하지만 저는 늘 괜찮다. 서연아, 너희 가족들끼리 즐겁게 지내거라 라고 했어요. 괜히 제가 나서서 가족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작년 추석, 서연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이모, 정말 괜찮으세요? 이모, 목소리가 너무 슬프게 들려요. 그 말을 들은 순간 30년간 참아왔던 눈물이 터질 뻔했어요. 하지만 저는 또다시 괜찮다고 했잖아. 이모가 언제 거짓말했니? 라고 대답했죠. 전화를 끊고 나서 혼자 펑펑 울었어요. 올해 추석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댁 식구들로부터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서연이만 안부 전화를 해줬죠. 저는 혼자서 조용히 추석을 보냈어요. 차례상도 간단하게 차리고 시어머니께 절을 올렸어요. 어머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추석이 지나고 일주일 후 서연이에게서 갑작스런 전화가 왔어요. 이모, 지금 당장 할머니 집으로 와주세요.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큰일이 난 줄 알고 급히 달려갔죠. 어머님 집에 도착해보니 집안이 온통 어수선했어요. 서연이가 리모델링을 도와주러 와서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할머니의 낡은 성경책을 정리하다가 뭔가를 발견한 거였어요. 이모, 이거 봐주세요. 서연이가 떨리는 손으로 건넨 것은 제 눈을 의심할 수 없었어요. 그것은 시어머니의 손글씨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아니, 편지가 아니었어요. 봉투에는 유언장이라고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30년간 온 가족이 찾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이미 유언장을 읽어봤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모, 정말 미안해요. 우리 가족이 이모한테 너무 잘못했어요. 서연이의 말에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유언장에 뭐가 쓰여 있는 걸까요?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나 박순자는 정신이 온전할 때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첫 문장은 평범했어요. 하지만 다음 문장에서 저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어요. 나의 진짜 딸 같은 둘째 며느리 미경이에게 나의 가장 소중한 재산인 땅과 집을 물려준다. 미경이는 마지막까지 내 곁을 지켜준 고마운 딸이다. 큰아들 부부에게는 실망이 크지만 미경이만큼은 내가 키운 딸 같다. 저는 유언장을 읽으면서 계속 눈물이 흘렀어요. 30년간 저를 오해하고 의심했던 가족들, 그 모든 고통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정말 딸처럼 생각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유언장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어머니가 쓰신 메모가 있었거든요. 요즘 현숙이가 내 방에 자주 와서 서랍을 뒤진다. 혹시 모르니? 이 유언장은 내가 가장 아끼는 성경책에 숨겨둔다. 미경이라면 언젠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올케가 왜 그렇게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는지, 왜 유언장이 사라졌다고 저를 의심했는지 모든 게 이해되었어요. 올케는 이미 유언장을 찾았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걸 알고는 몰래 감춰버린 거였어요. 서연이는 제가 유언장을 다 읽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는 말했어요. 이모, 이제 어떻게 할까요? 아빠와 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30년간의 고통에 대한 복수를 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서연이가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어요. 큰 집, 거실에 시아주버니와 올케, 그리고 저까지 30년 만에 다시 한자리에 모인 가족들이었어요. 분위기는 어색하고 무거웠어요. 어머님이 진짜로 남기고 싶어 하셨던 걸 찾았어요. 서연이가 유언장을 꺼내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시아주버니는 뭐? 유언장 하며 놀라워했고, 올케는 창백한 얼굴로 부들부들 떨었어요. 서연이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나의 진짜 딸 같은 둘째 며느리 미경이에게. 그 순간 저는 30년간 느껴보지 못했던 해방감을 느꼈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거였어요. 시아주버니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럴 리가. 어머니가 정말로. 그리고는 올케를 돌아보며 물었어요. 여보, 당신이 정말로 유언장을 알고 있었던 거야? 올케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올케가 무릎을 꿇고 사죄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유언장을 찾았어요. 하지만 내용이 우리에게 불리해서 그래서 숨겼어요. 올케의 고백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분노, 억울함, 그리고 동시에 안도감,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30년간의 고통이 헛된 게 아니었다는 걸 증명받은 거였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30년간 품어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시어머니의 진심을 알게 된 것에 대한 감사함도 있었어요. 어머님은 날 정말 딸처럼 생각하셨구나. 며칠 후 저는 시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어요. 30년 만에 혼자서요. 묘비 앞에서 유언장을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야 어머님 마음을 알겠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어 감사해요. 법적으로는 제가 유산을 모두 받을 수 있었어요. 30년 늦었지만 시어머니의 뜻대로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저는 다른 선택을 했어요. 유산은 받되 일부는 가족들과 나누기로 결정한 거예요. 대신 조건이 있었어요. 올케는 30년간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했고, 앞으로는 진실된 마음으로 가족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에서 나오는 법이에요. 그 후 몇 달이 흘렀어요. 제 반찬 가게에는 새로운 변화가 생겼어요. 서연이는 물론이고 시아주버니와 올케도 가끔씩 찾아와 제가 만든 반찬을 사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진심 어린 대화들이 오가기 시작했어요. 올케는 정말로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 교만하고 계산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을 보여줬어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평생 속죄하며 살겠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시아주버니도 마찬가지였어요. 30년간 의심해서 미안해요. 그렇게 사과하는 시아주버니를 보며 저는 오히려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모두가 피해자였던 거였거든요. 다음 해 추석, 정말로 30년 만에 완전한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제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차례상 앞에서 모든 가족들이 함께 절을 올렸어요. 그때 느꼈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마침내 집으로 돌아온 기분이었어요. 서연이는 그날 저에게 말했어요. 이모, 이제 정말 우리가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새삼 깨달았어요. 가족이란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걸요.